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중반의 할머니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죠. 하지만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 게 또 거짓말인 것 같아요. 나이가 이만큼 들고 나서도 가끔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손주들한테 망태기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거나 도깨비 이야기를 하는 것도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이니 그럴 때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짓말은 귀여운 거짓말이니 괜찮겠죠? 하지만 나쁜 의도가 아닌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마음 아프게 하는 거짓말은 존재하고 상처는 아니어도 무거움이 남더라고요. 특히나 제 아이가 제게 하는 거짓말은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하는 거짓말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웃고 울게 하더라니까요. 자식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부모에게 그만큼 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 작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광역시 주변의 작은 지역이죠. 이 고장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 알고 지내는 친구들이 겹쳐 아름아름 아는 사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저희 결혼식도 동창회 같았고요. 나이는 남편이 2살 많은데 다들 또래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신혼 때는 속도 많이 썩었고 그래서 재미있고 좋기도 했습니다. 신혼 때는 둘이 좀 뭘 하고 싶은데 남편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오거나 제 친구들이 와르르 쫓아와 신혼집에서 놀다 보니 신혼이 신혼 같지 않았죠. 남편은 사람을 너무 좋아해 여기저기 몰려다니며 안 끼는 자리가 없었고 집에는 새벽에나 되어 들어오다 보니 결국에는 싸우게 되더라고요. 싸웠다고 하기보다는 저 혼자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한 거였죠. 그러다가도 저도 놀러온 친구들과 함께 깨르르거리며 수다 떨고 웃고 떠들다 보면 기분이 풀려 에라 모르겠다 하며 넘어가곤 했고요. 남편은 그저 허허거리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는 제 눈치만 보더라고요. 그렇게 한 5년을 남편 친구가 제 친구고 제 친구가 남편 친구인 것처럼 지냈습니다. 친구들 중 저희가 가장 먼저 결혼한 건 아니었지만 둘이 겹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 저희 신혼집이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해서 아침에 해장국 끓이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우리 아들이 뱃속에 생긴 후로는 그 모임은 좀 뜸해졌습니다. 제가 입덧이 너무 심했거든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다 토하고요. 병원에 입원해 링거를 맞아야 할 정도였고 임산부가 오히려 4kg이나 빠졌거든요. 남편은 그때 제가 잘못되는 줄 알고 울고 불고 하더니 저를 엄청 챙기더라고요. 그걸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남편은 저를 공주님 모시듯이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복덩이인지 모릅니다. 임신 7개월 될 때까지 입덧을 한 탓에 엄마가 평생 그 덕을 보게 했으니까요. 시집살이야 원래도 없는 집이라 남편만 잘하면 됐었거든요. 제가 친정엄마가 안 계신 채로 23살에 시집을 간 게 너무 안 됐다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찌나 귀하게 대해주시는지 어머니께 반해서 결혼을 했고요. 아들 덕분에 남편까지 저에게 잘하니 저는 소갈이 없이 살았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남편이 제게 잘 못한 건 아니었지만 워낙 약속이 많아 같이 있질 못하니 제가 푹푹거렸던 건데 그마저도 없어지니 더 좋더라고요. 욕심이 많은 편이 아닌데도 그때는 남편에 대한 욕심이 어찌나 나던지요. 그런 게 신혼의 묘미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만 나죠. 아들이 태어나고는 저희끼리의 자유보다는 아이 위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주변 친구들도 하나 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더라고요. 나중에는 가족 동반으로 모여서 아이들도 다 같이 친구가 되었고요. 나이가 다 같진 않아도 한두 살 차이가 나다 보니 잘 어울리더라고요. 고향을 떠나 살던 친구들도 1년에 한두 번 모임이 있는 날에는 꼭 와서 모임에 참가하며 마치 먼 친척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친구들 중 한 친구와 남편은
유난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술만 마시면 서로 전화를 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친구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뜬 후로 그러더라고요. 원래도 둘이 조금 더 가깝게 지냈답니다. 남편 친구가 남편 집에 많이 놀러 갔대요. 그 친구는 남편의 친구들 중 가장 먼저 결혼을 하고 아들 하나를 낳고 직장 문제로 저희 지역이랑 조금 떨어진 더 큰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왕복으로 한두 시간 조금 못되게 걸리는 지역이라 쉽게 오고 가진 못했죠. 그래도 간간히 서로 연락이 끊이지 않고 지내다가 남편 친구가 안 좋은 일을 겪으며 더 자주 연락을 하게 된 거죠. 친구가 너무 많이 괴로워했거든요. 먼저 간 친구의 아내가 아픈 줄도 모르다가 갑자기 판정을 받은 터라 더 그랬죠. 다들 먹고 사는 거야. 누가 잘난 것도 모자란 것도 없이 아등바등하며 살면서 부모, 형제 다음으로 의지하는 게 친구였던 사람들이다 보니 힘들 때 더 찾았습니다. 친구가 한동안 모임에 못 나올 때도 다들 그 친구 찾으러 간다고 나섰고요. 상처난 친구 혼자 마음 추스를 시간은 주자고 겨우 말려서 안 가긴 했습니다. 그랬더니 술만 마시면 전화를 해 괜한 수다를 떨면서 친구를 살피더라고요. 그러다 그 친구가 훌쩍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온 날이 있었습니다. 수척해지고 까칠해진 얼굴로 제보가 나 좀 살려주라 라며 눈물이 그렁그렁해 나타난 그 친구를 끌어안고 남편은 한참을 울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서글서글하니 잘생겨서 인기도 많았던 친구였는데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면 살도 엄청 빠지고 머리도 온통 하얘져 누가 봐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 친구를 며칠간 저희 집에서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도 먹는 걸 대충 때우게 했는지 제가 차린 밥을 정신없이 먹더라고요. 원래도 잘 웃고 서글서글하던 아이라 엄마 아빠 닮아 순하다고 하던 아이였는데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더 말이 없고 눈치만 보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아들보다 2살이 많은 아이가 얼굴이 더 작아 보일 정도로 마른 것도 마음이 아팠고요. 아이 엄마와는 저도 가까웠기에 더 속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언니라고 불렀는데 항상 웃으면서 주변을 배려하던 사람이라 그런 몹쓸 병에 걸렸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버리진 않았는데 하늘도 무심하시다는 말처럼 그렇게 가버리더라고요. 남편 친구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언니도 친척집에서 자라 일찍 가족을 만들고 싶었다며 힘들어도 행복하다 했었거든요. 그런 부부를 그렇게 갈라놓으시는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두 부부가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들 너무 안타깝다고 할 정도였죠. 친구에게 고향으로 오라고도 했고요. 혼자 그러고 있는 것보다 아는 사람 많은 쪽으로 와서 지내라고요. 그런데 남편 친구는 아내의 마지막 흔적이 있는 그 집을 떠날 수가 없다며 고집을 피우더니 도저히 못 견디겠는지 갑자기 저희 집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가고 나면 아이를 부탁한다고 하고는 어디론가 나갔다가 오더라고요. 그러길 며칠을 하더니 저녁을 먹고 치웠는데 우리 갈게. 며칠 동안 고마웠다. 재수씨 고마워요. 미안했고요. 우리 민식이 잘 봐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미처 뭘 챙겨오지 못해서 집에 가서 뭐라도 좀 보낼게. 라더니 가더라고요. 그 후로 아이가 걱정이 되어 남편에게 매일 전화 좀 해보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아이가 눈에 밟히더라고요. 눈웃음을 짓는데도 슬퍼 보였거든요. 저희 애가 형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기도 했고 없으니 찾기도 하고요. 며칠 있다가 가서 그런가 마음이 많이 쓰였는데 집이 가깝지 않으니 전화뿐이었죠. 바꿔달라고 해서 아이와 통화를 할 때는 목소리가 흔들리진 않을까 신경을 썼지만 전화를 끊을 때는 코끝이 따끔해지더라고요. 아이가 잘 먹겠습니다 하던 말소리도 생각이 나고 걱정이 되고요. 그렇게 5개월인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이와는 전화를 하면서 더 친해졌죠. 그 사이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남편 친구네 집에 몇 번 다녀오기도 했고요. 아이가 잘 먹던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기도 하고 가서 집 정리도 좀 해주었습니다. 남편 친구가 나름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해먹는 것 같았는데 남자가 일 다니면서 혼자서 아이 키우는 일이 보통이 아니죠. 술도 매일 마시는 것 같고요. 반대로 남편 친구와 아이가 저희 집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더 자주 오고 가고 하면서 유난히 더 가까이 지냈습니다. 아이도 저와 아들을 반가워하면서 언제 또 만나냐고 묻기도 하고요. 안쓰러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채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자려고 준비를 하는데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아이가 막 울면서 아줌마, 아빠가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그 우는 소리 하나에 깜짝 놀라 시댁에서 쓰던 용달을 타고 아이가 울고 있는 남편 친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매일 술을 마셔야 잠이 든다는 남편 친구의 말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도착해보니 아이는 남편 친구를 흔들며 깨우고 있고 남편 친구는 방바닥에 엎드려 꼼짝을 못하고 아이 이름만 부르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친구를 뒤집어 눕히는데 몸이 축 늘어지는 게 이상해 보였습니다. 저는 놀랐을 아이를 안아주며 혹시 다치진 않았는지 살폈는데 아이는 놀랐는지 제 아빠만 바라보며 울기만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형을 안아주며 같이 울고요. 저는 두 아이를 달랬습니다. 남편은 119에 신고를 하고는 남편 친구의 이름을 애처롭게 부르며 철규야, 정신 차려라. 민식이 보는 데서 이게 뭐냐? 철규야! 라고 하더라고요. 119가 도착을 하고 남편 친구가 들것에 실려가고 남편도 함께 갔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집에서 소식을 기다리기로 하고 집에 남았습니다. 놀라 울던 아이들을 재우고 집안을 살펴보니 집안 곳곳에 술병이 가득하더군요. 아이를 돌보며 일을 다녀와 아이를 재우고 술만 마셨던 것 같더라고요. 냉장고에는 아이가 먹을 만한 햄이나 달걀, 시장에서 산 듯한 반찬들이 있고요. 빨아놓은 빨래들은 널려는 있지만 말랐는데도 거치지 않아 그대로 있고요. 나름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한 흔적들을 보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혼자서 아픔을 삭히느라 마셨던 술들이 독이 되어 쓰러졌다 생각하니 불쌍하기도 하면서 먼저 간 언니 생각에 마음이 쓰리더라고요. 정말 먼저 간 그곳에서 본다면 얼마나 애가 탈까 싶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함께 잠든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받아보니 남편이었습니다. 민식이랑 현민이는 자? 깨워서 병원으로 데리고 와. 철규가 라며 우는데 무슨 일이라도 났구나 싶더라고요. 아이들을 깨워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야간 콜택시를 불러 서둘러 간다고 갔는데도 남편 친구는 먼저 떠났더라고요.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 마비가 오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아빠가 먼저 떠났다는 말에 울면서 숨을 제대로 못 쉬더니 쓰러졌습니다. 그 어린 게 엄마에 이어 아빠도 그렇게 떠나보내고 충격이 컸죠. 고작 9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견디기에는 너무 큰 충격이었으니까요.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고 잠이 든 아이를 아들과 제가 곁에서 지키고 남편은 친구 장례 준비를 하고 여기저기 전화를 하면서 소식을 알렸습니다. 깨어나 울기만 하는 아이에게 상복을 입히고 상주자리를 지키게 하면서 저와 남편이 곁에 있으면서 작은 아이의 등이 안쓰러워 자꾸 안아주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그런 형의 손을 잡고 의젓하게 눈물도 닦아주고요. 아이는 그런 저의 가족과 함께 장례를 치르는 동안 겨우 버티더라고요. 장례를 마치고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도저히 두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가기 전부터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마음을 먹고 있기도 했고요. 아이에게 민식아, 잘 들어. 갑작스러워서 싫을 수도 있는데
우리 민식이가 여기서 혼자 지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아줌마랑 아저씨랑 현민이랑 가자. 이제부터 가서 같이 살자. 우리 전에 아줌마네 집에서 지냈던 것처럼 살자. 라며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가만히 듣고 있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일단 당장 지내는데 필요한 것들만 챙겨서 용달에 싣고 아이와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 전학도 해야 하고 남은 짐들도 정리를 해야 해 몇 번 더 오고 갔죠. 아이 부모님의 물건은 함부로 버릴 수도 없어 아이와 오래 상의를 했습니다. 짐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되니까요.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속상해했지만 엄마의 가디건과 아빠의 모자를 남기고 사진, 학교 다닐 책, 본인 옷까지만 챙기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결정하기 힘들었을 텐데 많은 걸 포기하는 아이를 보니 더 마음이 아프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민식아, 아줌마가 엄마만큼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부족할 수 있어. 아줌마도 어릴 때 엄마가 안 계셔서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 그래서 민식이가 조금이라도 덜 아팠으면 좋겠어. 아줌마는 민식이가 좋거든. 그러니까 민식이가 필요한 게 있거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 말해줄래?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형이랑 같이 산다고 하니 그저 좋은지 형 바라기가 됐습니다. 두 아이는 친형제가 아니라고 하면 억울할 만큼 잘 지냈습니다. 아이가 워낙 의젓해서 그런지 2살 차이인데도 나이 차가 많이 나는 형제처럼 싸우지도 않고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제게는 두 아들이 생겼습니다. 옛말에 자식을 겉을 낳지 속을 낳냐는 말이 있는데 제게도 겉도 속도 낳지 않은 아들이 생긴 거죠. 그것도 매우 잘생기고 의젓한 아들이요. 물론 저의 형편상 아이가 학교에 다니며 드는 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이 학원이라도 보내려면 아무래도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아이가 그런 거 못하면서 크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남편 친구의 장례가 끝나고 정리를 하고 나니 반값이랑 해서 통장에 남는 돈이 있긴 했지만 그 돈으로 아이를 기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와 유치원에 가 있을 동안 동네 옷가게에 가서 점원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화장품 가게에서 마사지를 하는 일도 했습니다. 두 가게가 적은 시간 동안에 일을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거든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소리 마라. 민식이가 현민이 얼마나 잘 봐주는데 내가 너무 고맙고 미안해. 이제 민식이 없으면 내가 힘들어. 덕분에 나도 바깥 공기 쐬고 좋은데 뭘 그래? 라면서 남편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진짜로 아이가 좋았습니다. 말썽 한 번을 안 부리는 아이가 대견했죠. 그렇게 큰 아이는 제 마음에 제 아이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큰아이가 중학교 입학을 하면서 교복을 맞추러 갔는데 교복집 사장님이 아들이 어머니 닮아서 그런지 인물이 훤하네요. 팔다리도 길어서 교복 입으면 멋지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아들이 저 닮아서 너무 잘생겼죠? 라며 웃었습니다. 교복을 맞추고 나오는데 아이가 엄마, 우리 떡볶이 먹고 갈래요? 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어머! 라며 만세를 하고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앞으로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를게요.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를 꼭 안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저도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저보다 키가 큰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저는 마음이 꽉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자라게 한다는 말이 아마도 그때 저에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가득 채웠거든요.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교복집에서 있었던 일을 자랑하듯 이야기하면서도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듣기만 했는데도 감격을 했는지 눈물을 닦더군요. 밤에 잠을 잘 때, 어머니,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라는 아이에게 남편은 팔을 벌려 다가가 안아주더니, 고맙다, 우리 아들. 이라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누가 봐도 다복한 네 식구가 되었습니다. 큰애는 성실했고, 막내는 개구졌지만 두 아이 다 착하게 자라줬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 키우면서 저와 남편이 열심히 살면 다 잘 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겨버려 조금 버겁고 힘들 때가 생기더라고요. 큰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 1학년 여름방학이 됐을 때 집에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갚지를 못해 저희 전셋집이 넘어간 거죠. 일단 살던 집에 아이들 데리고 살아야 하니 집주인에게 사정해 월세로 바꿔 살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집을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학교도 멀어졌죠. 그런데도 큰아이가 막내를 챙겨서 학교 앞까지 데려다주고 본인 학교에 가면서 챙기니 막내는, 엄마, 나 형이 학교 데려다주면서 가방도 들어준다. 그래서 너무 좋아. 우리 형이 최고야. 라며 신나하더라고요. 큰아이에게 고맙고 대견해, 우리 큰아들 너무 고마워. 엄마가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 라고 안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큰아이는, 엄마 힘내세요. 제가 이것밖에 못해서 죄송해요. 라며 저를 꼭 안아주면서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남편이 미웠다가도 마음이 녹았습니다. 솔직히 사람이 좋아 부탁을 거절도 못하고 가족들 고생시키는 남편이 미웠거든요. 저는 조금 더 일하고 더 바쁘게 움직이는 건 상관없었지만 아이들이 고생하는 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원망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큰아이가 동생을 돌보면서 살펴주니 이상하게 남편이 조금은 덜 밉더라고요. 그 덕분에 남편과의 위기도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아는지 만회하려고 더 노력했고요. 돈을 더 벌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덜 쓰고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노력해서 전보다는 좀 작았지만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큰애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공고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고 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한다고요. 남편은, 우리가 대학 보내줄 수 있어, 민식아. 네 앞으로 돈 있어. 너 대학 갈 돈까지 우리가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못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해도 돼. 라며 설득을 했지만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아이는 집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그 돈은 이미 저를 키워주신 것보다 적어요. 엄마 아빠가 그 돈 쓰세요. 저 어릴 때부터 뭔가 만들고 고치는 거 좋아했잖아요. 저 꿈이 있어요. 라면서요. 큰아이 앞으로 남겨진 돈으로 대학을 보낼 수 있었기에 아이가 원한다면 우리 형편에 상관없이 그 돈을 잘 쓸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번번이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라며, 저는 괜찮아요. 현민이 대학 가고 싶다니까 현민이 대학 보내주세요. 저는 진짜 다른 꿈이 있어요. 라며 사양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돈은 절대로 제 멋대로 쓸 수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건 먼저 떠난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먼저 떠난 사람들이 저희에게 아이를 부탁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좋아서 데려와 놓고 그 돈까지 탐하는 건 도저히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큰 돈이 아니더라도 저희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직접 낳지 않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아이에게 당당하지 않은 부모는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은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주기로 했죠. 1,000만 원 정도의 돈이라면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아이는 반장도 하고 성적도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나간 실습도 잘 나가 평가 점수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서울의 대기업에 떡하니 붙었다는 겁니다. 졸업도 하기 전에 말이죠. 아이가 대견했습니다. 대학 나온 사람도 가기 힘들다는 대기업에 떡하니 붙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변의 친구들은 저희에게 고생했다 했지만 저희는 우리 민식이가 대견하지 우리가 한 게 뭐 있어? 우리 민식이나 되니까 그렇게 좋은 회사 가게 된 거야. 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했습니다. 그럴만도 했죠. 그런 저희에게 큰아이는 아유, 어머니 아버지 사무직도 아니고 생산직인데요. 더 열심히 해서 관리직까지 올라가 볼게요. 라며 민망해 하더라고요. 아이가 서울에 가던 날, 저는 그동안 모은 돈과 아이 앞으로 가지고 있던 돈이 들은 통장을 아이 손에 주면서 민식아, 이건 너 거야. 엄마는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탰어. 돌아가신 친부모님이 주시는 거야. 불편하면 참지 말고 가서 밥값도 하고 밥도 굶지 말고 잘 챙겨 먹고 혹시나 돈 부족하면 꼭 이야기해. 엄마가 얼마든지 보내줄 테니까. 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통장을 한참을 보더니 기숙사 있는데 뭐 하러요? 엄마, 일단 더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엄마, 내가 월급 받으면 돈 보낼게요. 라며 저를 꽉 한번 안아주더니 그냥 빈손으로 휙하니 가더라고요. 아이가 그렇게 가니 저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죠. 그즈음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는 바람에 집안 형편이 별로라는 걸 안 아이가 그렇게 빈손으로 가버리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어찌됐건 데리고 왔으면 고생을 시키지 말아야 하는데 부모가 돼서는 받기만 하는 것 같아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도착했다고 전화가 왔을 때 돈 절대 붙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 돈 안 받아야 마음이 편해서 잘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어머니, 엄마, 그동안 제 용돈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한 번도 부족하게 느껴본 적이 없는데 엄마 돈 안 받으신다고 하면 저 집에 못 가요. 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라고요. 아이의 그런 말들도 서운했지만 멀리 가서 혼자 있는 아이의 마음이 상할까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멀리 가 있으니 지는 척이라도 해야겠더라고요. 아이는 매일 전화를 해 잘 있다고 해주었습니다. 그 전화 받으려고 저녁에 산책도 안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이는 월급을 받았다며 꽤 많은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잔업이 많아서 한동안은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바로 내려갈게요. 라며 짤막한 대화를 한 게 다였죠. 아이는 엄청 바쁜지 목소리가 항상 피로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고 나자 아이가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저 아이에게 밥 잘 챙겨 먹으라는 말과 틈나는 대로 잘하는 말뿐이었죠.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면 속이 상해서 한동안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남편과 막내는 그런 저를 울보라고 놀리면서 본인들도 눈물이 고였고요. 아이가 없는 집은 적막강산 같았습니다. 고작 20살짜리 아이가 집에도 못 오고 멀리 타지에서 고생을 하는데 부모라는 사람들은 편하게 지내는 게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돈도 보내주고 걱정 말고 쓰라고 하니 고맙고 미안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들이 서울 회사에 다니는데 나도 최선을 다해야지 하면서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며 다녔지만 쉽게 자리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아이가 보내주는 돈으로 5개월 정도 지내야 할 때는 남편이나 저나 고개를 숙이고 걸을 만큼 부끄럽고 속이 상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힘들게 키운 아들 덕 좀 보고 살면 되지. 뭘 그러냐며 편하게 마음먹으라고 했지만 저는 왠지 불편하고 싫더라고요. 막내는 더 열심히 공부해 꼭 형이 있는 서울로 따라갈 거라며 열심히 했습니다. 큰애가 호적으로 입양이 안 되어 있다 보니 군 면제라 막내가 따라가도 형은 어디 안 가고 그 자리에 있을 거라면서 꼭 서울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박씨인데 형은 성씨라는 사실을 마음에 걸려하던 녀석이 그럴 때는 오히려 잘 됐다며 좋아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해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이 친구네 자손을 끊기게 할 순 없다고 해 정리를 못한 부분이라 좀 거슬렸는데 형제간에 멀리서 의지하며 지낼 수 있으니 다행인가도 싶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취업을 하게 될 때쯤 아이는 정식 직원이 되어 월급이 올랐다며 돈을 더 많이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보낸 돈을 함부로 쓰진 못했습니다. 힘 닿는 때까지 버텨보다가 도저히 안 될 때만 조금씩 쓰고 아껴두었죠. 아이는 집에 오지도 못하고 일을 하는데 그 돈을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저기 자랑은 좀 했습니다.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잖아요. 저와 통화를 하면서 어머니 일 그만두시고 쉬세요. 제가 돈 보내잖아요. 하는 아이의 목소리에 마음속에 묵직한 추가 달리는 것처럼 무거웠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돈은 못 쓰더라도 자랑은 하고 싶어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엄청 자랑을 해놨더라고요. 우리 큰아들 효자라고 일 안 해도 우리 아들 덕에 살겠다면서요. 다들 너무 잘 됐다며 아이를 칭찬했습니다. 너무 기특한 아들이라 좋겠다면서요. 막내는 그런 형을 따라잡겠다며 큰 소리를 치면서도 눈치를 보더라고요. 정말 우리 큰아들만한 아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대견한 아이였죠. 그런 아들이 혹시라도 굶을까 스티로폼에 반찬을 싸서 터미널에서 붙이면 엄마 반찬에 힘이 난다며 고맙다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코끝이 찡했습니다. 저도 일을 하다 보니 아이 사는 곳에 선뜻 가보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서울이 5시간 거리인데 아이는 기숙사에 지내다 보니 같이 하룻밤 자고 올 것도 없는데 괜히 저희가 가서 바쁜데 방해나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지만 그 마음을 반찬에 담아 보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육촌 사이인 아가씨가 큰아이를 시집 보낸다고 하더군요. 시댁이 서울이라 서울에서 식을 올린다는데 잘됐다 싶었습니다. 그 김에 올라갔다가 아이를 만나고 밥이라도 사 먹이고 마지막 차를 타고 내려오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남편에게도 말했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막내에게도 형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이 성격에 일부러 터미널로 나오거나 할까봐요. 다정하고 착한 아이였거든요. 그렇게 007 작전을 하듯이 친척들이 탄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고 식을 올리는 것을 보니 너무 멋지고 예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저런 날이 오겠지 싶어 괜히 더 자세히 보게 되기도 했고요. 특히나 큰아이가 장가를 갈 때는 더 마음이 허전할 것 같아 눈이 따갑더군요. 상상만으로도 그러더라니까요. 주책 바가지이죠. 그렇게 결혼식을 보고 아들이 다닌다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토요일이어도 저녁까지 일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한 8개월 만에 아이를 만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설레더군요. 그러면서도 아이를 멀리 보내고 그제야 보러 간 게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요. 아이가 속으로 서운하진 않았을까, 혼자서 몸이 축나진 않았을까 하며 새삼스레 걱정을 하면서 아이의 회사에 들어섰습니다. 그간 통화로 잘 지낸다는 말만 들었지 서로 오고 가지를 못하다 만날 생각에 괜히 눈물이 날 것도 같고요. 심호흡을 크게 하며 걸어야 할 정도였죠. 아이 이름을 말하고 엄마와 아빠가 만나러 왔다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음, 저희 회사 다닌다고 하셨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저희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세요. 착각하셨거나 잘못 알고 오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저희 아들이 분명히 이 회사에서 8개월 전부터 일을 한다니까요. 성민식이에요. 라면서 다시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은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대답만 다시 들었죠. 그동안 보내온 돈과 일이 바빠 내려오지도 못한다던 아이의 말이 머릿속을 붕붕붕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생각했죠. 일단 집으로 전화를 해
집에 있는 막내에게 전화번호부에 적어놓은 큰아이 기숙사 번호 좀 불러달라 했습니다. 기숙사에라도 전화해 보려고요. 그러자 엄마, 안 그래도 형 전화가 왔기에 엄마 만났냐고 했더니 알려준 번호가 있어. 형 무슨 일 있어? 엄마 아빠 서울 갔다니까 엄청 놀라던데 목소리도 안 좋아지고 형한테 무슨 일 있어? 라며 막내가 묻더라고요. 별일 아니라고 길이 어긋난 것 같다고 하고는 막내가 불러준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곳이 어디라고는 했는데 귀에 들지 않더라고요. 저기 성민식 씨를 찾는데요. 라고 말을 하자 잠시만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기운 없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고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들 어디야? 엄마가 말도 없이 왔더니 어디니? 라며 최대한 침착하게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곁에서 아무 말도 않고 보기만 하고요. 아이는 엄마 미리 말씀을 하시지. 지금 어디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라는데 곁에서 아이를 찾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겨우 털어놓은 곳으로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생전 그런 적이 없던 아이가 8개월이나 거짓말을 하고 보내온 그 많은 돈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낸 건지, 혹시나 나쁜 일에 말려든 건 아닌지 걱정이 됐거든요. 나쁜 것에 잡혀서 집에도 못 오고 혼자서 고생하는 아이가 상상이 되면서요. 도착한 곳은 동대문 시장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인데 한산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런 날은 시장이 또 쉬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쪽 구석에 멀리서부터 봐도 등에 짐을 싣고 내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쪽에서 누군가 저희를 향해 막 뛰어오는 겁니다. 가까워지는데 아이더군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뛰어오더라고요. 그런 아이를 보는데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놀라서 다가가는데 엄마 어떻게 하지? 오늘 갑자기 큰 건수가 생겨서 원래는 쉬는 날인데 그래서 밤에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조금만 하면 돼요. 저기 저 골목 안에 가면 커피 파시는 분 계세요. 그분한테 가서 내 이름 말하고 아빠랑 꿀차라도 드시고 계세요. 일단 일 마치면 내가 다 말씀드릴게요. 라고는 다시 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아이가 일을 마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일을 마치고는 다시 달려와 저희 앞에 서는데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놀라셨죠? 죄송해요. 제가 큰 회사 들어갔다고 해야지 서울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근데 이러는 거 내 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요. 저 동대문에서 장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밑바닥부터 배우려고 투자하는 거예요. 라면서 저희 부부에게 열심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작은 미싱 공장에서 일을 하고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시장에서 짐을 날라다 주는 일을 했답니다. 시장이 쉬는 주말에는 고깃집에서 숯을 피웠고요. 그날은 일당이 큰 짐이 들어오는 날이라 고깃집을 쉬고 와서 일을 했고요. 그렇게 번 돈을 저희에게 보내면서 8개월을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친엄마여도 그랬을까 싶어서요. 말로는 부모라고 하면서 신세진 것 같은 생각에 그거 갚으려고 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해서 돈 벌어다 주면 우리가 좋다고 할 줄 알았니? 그 돈으로 우리가 호의호식하면서 너 등골 빼먹는다는 말을 듣게 하고 싶었어? 내가 너한테 그 정도밖에 못했니? 내가 계모 노릇을 했어? 다 필요 없으니까 다 가져가. 너가 보내준 돈 다 있어. 라는데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그런 제 팔을 잡으며 아이는 엄마 잘못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옷 만드는 회사 차리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들게 일을 하면 엄마 아빠가 속상해 하실까봐 그런 거예요. 지금 좀 고생하면 몇 년 뒤에는 작게라도 시작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현민이는 어릴 적부터 머리 좋았잖아요. 그런 애들이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 보내주고 싶었어요. 저는 현민이 형이니까요. 저 자라면서 엄마 아빠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랐기에
현민이한테는 제가 해주고 싶었다고요. 엄마, 저는 한 번도 엄마가 저를 낳지 않아서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저 그렇게 키우지도 않으셨고요. 거짓말한 거는 죄송하지만 저는 그냥 잘해보려고 그런 건데 라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더라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의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제가 제 감정에 취해 아이를 속상하게 한 것 같아 미안하더라고요.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한 것 같아서요. 그 마음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아이를 붙들고 저도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내가 못나서 식구들을 이렇게 속상하게 한다 라며 울고요. 한밤중에 동대문 시장 뒤편에서 엉엉 우는 모습은 너무 이상했겠지만 그날 밤 저희는 다시 한번 끈끈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이가 지낸다는 작은 방에도 가보고 싸간 반찬도 작은 냉장고에 채워주고요. 겨우 셋이 누워도 꽉 차는 공간에 끼어 누워 그간에 어떻게 지냈는지 밤새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아, 방에 도착하기 전에는 아이가 잘 간다는 국밥집에 가서 밥도 먹어보고요. 아이는 그 집밥을 먹으면서 제 생각이 많이 났다며 같이 오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부터 국밥을 좋아했거든요. 눈은 퉁퉁 부어 남편과 반주하면서 웃었습니다. 아이는 서울에서 옷을 직접 만들어 동대문 시장에 점포를 내어 팔다가 그 옷을 브랜드처럼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왔다고요. 그동안 집에 보낸 돈은 동생 학비로 꼭 써달라며 안 그러면 동생한테 면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돈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 내가 그 돈을 받으면 아주 천하의 나쁜 놈이죠. 엄마랑 아빠가 나를 어떻게 키워주셨는데 내가 그 돈을 받아요. 저는 못 그래요. 저 나쁜 놈 만들지 마세요. 그 돈은 지금 당장 급한데 쓰세요. 그리고 제 걱정은 마세요. 라면서 웃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아이는 고생을 한 것은 맞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여기저기 다치고 그을리기도 했지만 웃는 모습이 뭔가 후련해 보였다고 할까요? 그런데도 저는 괜히 걸려 내려가서 다른 일 하다가 올라오면 안 돼? 잠도 못 자고 일하는 걸 엄마가 아는데 어떻게 그냥 두니? 라고 졸라도 봤지만 아이는 그저 웃으면서 엄마가 이럴까봐 내가 거짓말한 거라고요. 다 필요한 과정이에요. 라면서 저를 꽉 안아주더라고요. 그게 벌써 3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생생하답니다. 저희 큰아이는 그 후로 정말 공장에서 직접 디자인한 옷들을 만들어 점퍼에도 내놓고 인터넷으로도 팔고 있습니다. 꾸준히 오래 팔아 제법 돈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손녀 아이가 디자인 공부를 해 곧 브랜드로 만들려고 하는데 아주 자신 있더라고요. 두 부녀가 사업을 같이 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빠 없이는 못한다는 손녀의 말에 큰아이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덕에 아이 꿈도 이루고요. 막내는 제 형이 보내준 돈으로 정말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 공부했습니다. 그때 아이 몫으로 챙겨둔 그 돈으로 둘이 지낼 방을 구해줬고요. 막내는 같이 지내면서 집안일을 자기가 다 한다면서 그렇게라도 형한테 갚아야지 했습니다. 지금도 제 형 말이라면 잘 듣는 동생이고요. 형한테는 그래야 한다나요. 지금은 지방의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걸핏하면 형 보러 서울 간다더라고요. 집에는 안 와도 제 형은 보러 간답니다. 못 말리는 형제입니다. 이렇게 잘 지냈는데도 아주 가끔 아이가 거짓말을 했던 그 8개월이 떠오릅니다. 괘씸해서도 아니고 속상해서도 아니고 그저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면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엄마로서 부족한 것 같고요. 아이도 가끔 그때가 생각나는지 괜히 한 번씩 미안하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만한 아이가 없습니다. 너무 대견하고 애틋한 아들이죠. 남편은 자기만 잘하면 우리 집은 문제가 없다며 아이들이 저를 닮아 다행이랍니다.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오히려 남편에게 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의 엄마로 살 수 있는 건
우리 남편 덕이니까요. 이제는 흰머리가 많은 아이들이어도 그 아이들의 엄마로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 삶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식이라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화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